이 나쁜 엑스들.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35년 회사 다니며 모은 돈 3억 4천만 원. 재혼한 여자와 그 조카한테 2년 만에 2억 원 날렸습니다. 치킨집 투자? 다 거짓말이었어요. 가짜 매출, 가짜 손님, 이중장부. 제 명의로 몰래 만든 카드빚 1,500만 원. 조카는 도박으로 날리고 잠적했습니다. 60세에 고시원 살며 건설판에서 일당 14만 원 받고 있어요. 절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서 33년째 자동차 부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생산관리부 차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정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비흡연자 폐암이라고 하더군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렸어요. 아들 녀석은 미국에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간 지 5년째예요. 명절 때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게 전부입니다. 회사 기숙사 같은 전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투룸이에요. 출퇴근하고 편의점 도시락 데워 먹고 TV 보다 자는 게 일상입니다. 주말엔 더 외롭습니다. 회사라도 가면 사람 얼굴이라도 보는데 주말엔 이틀 내내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안내였어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세로만 살았으니까 해당이 되더라고요. 33년 근속한 제 예상 퇴직금은 1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2년 후 정년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집을 사두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중간정산 1억 9천만 원을 합치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부천 쪽 중소형 아파트 한 채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2년 후 정년 퇴직하면 국민연금이랑 조금씩 모은 적금으로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집 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는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고 집주인 눈치 봐야 하고 나이 들면 전세도 구하기 힘들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집을 사려니 막막하더라고요.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함께 집도 보러 다니고 이것저것 의논도 했을 텐데요. 혼자 부동산 가서 집 본다는 게 쓸쓸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텅 빈 방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게 일상이에요. 주말이면 교회도 가봤는데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어요.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나가는 거였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고 아들 생각에 가슴만 답답했어요. 적어도 봉사하러 나가면 사람들이랑 말이라도 섞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정년 2년 앞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한테는 간단한 업무만 주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나이 들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33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생산관리라는 게 재고 관리하고 납기 맞추고 협력업체 관리하는 일이에요. 나름 이 분야에서는 경험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후배들한테 노하우도 많이 전수했어요. 월급은 3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은 280만 원 정도였어요. 혼자 살기엔 넉넉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2년 후면 월급도 끊기고 국민연금이랑 적금으로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집을 사자. 내 집 마련하고 남은 2년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모아두자.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팀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주민등록 등본, 무주택 증명서, 이것저것 서류가 많더라고요. 회사에서도 확인 절차가 있었고요. 그렇게 3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실감이 안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시 중동 쪽 아파트들을 주로 봤어요. 회사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정년 후에도 살기 좋은 동네였거든요. 3억 원대 중소형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첫 봉사활동 날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중년들이었어요. 담당자가 조를 나누더니 저를 한 분과 짝지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미란입니다. 55살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라고 했어요. 전에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고 하더군요. 김철수입니다. 저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함께 도시락을 싣고 독거노인 댁들을 돌았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는데 몇 집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송미란 씨는 일처리가 능숙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말 거는 것도 자연스럽고 안부 묻는 것도 따뜻했어요. 남편분 잃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번째 집을 나오면서 그분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왼손 약지에 희미하게 남은 결혼반지 자국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됐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저도 남편 잃은 지 3년 됐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더 외롭다고요. 저는 아들이 있긴 한데 미국에 있어서 만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다 돼서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각자 먹으려다가 그분이 혼자 드시기 불편하시죠 하면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도 외롭게 혼자 살아요. 봉사하면서 위안받아요.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유로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혼자 있으면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려고요. 그날 이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조로 봉사를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봉사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국밥집, 다음엔 칼국수집, 그 다음엔 김밥천국. 서민적인 식당들이었지만 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송미란 씨가 집 사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걱정이에요.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어요. 부천 중동 쪽 3억 원대 아파트를 보고 있다고요. 혼자 사시기엔 넓겠어요. 뭐 여생 편하게 살려고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봉사 끝나고 카페에 앉았을 때였어요. 송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장님, 혹시 재혼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있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렵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재혼을 생각한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혼자 살면 말할 사람도 없고 아프면 돌봐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지난 겨울에 독감 걸렸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 갈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분이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송미란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모습 보면 착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있었고요. 2주일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좋아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지난 삶, 외로웠던 시간들,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송미란 씨는 간호조무사로 20년 넘게 일했다가 남편 사고 후 그만뒀다고 했어요. 퇴직금 3천만 원 정도 받아서 저축해뒀다고요. 저도 집 살 계획이에요. 차장님이랑 같이 사면 안 될까요? 그 제안이 나왔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큰 집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잖아요. 제 퇴직금 3천만 원 보탤게요. 공동명의로 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조촐하게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례도 없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동료 몇 명이 축하해줬지만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 행복하시면 됐죠 하고 끊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 말할 사람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 결혼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혼 석 달 후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송미란 씨가 적극적이었어요. 주말마다 부동산을 다니며 매물을 봤습니다. 여보, 이 집 괜찮아요. 중동역 가깝고 깨끗해요. 처음엔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부천시 중동 쪽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회사 출퇴근도 편하고 주변에 병원이랑 마트도 많았거든요. 3억 원대 중소형 평수가 적당했어요. 한 달 넘게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습니다. 부천 중동 소재 58제곱미터짜리 아파트였어요. 매매가 3억 2천만 원. 딱 우리 예산에 맞았습니다. 여보, 이 집으로 결정해요. 마음에 들어요. 송미란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층도 중간층이고 남향이고 관리도 잘 돼 있었으니까요. 계약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송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제 퇴직금 3천만 원 보탤게요. 공동명의로 하면 안 될까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공동명의요? 제 퇴직금 1억 9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합쳐서 3억 4천만 원인데 거기에 3천만 원 보태는 걸로 공동명의를 하자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송미란 씨도 돈을 보태는 거였어요. 그래요. 공동명의로 해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치르고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1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합쳐서 3억 4천만 원이었어요. 계약금 3천만 원 빠지고 잔금으로 2억 9천만 원을 준비해 뒀습니다. 여보, 제 퇴직금 3천만 원 통장이에요. 송미란 씨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3천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진짜 함께 집을 사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잔금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 저희 부부, 법무사가 모였어요. 송미란 씨가 3천만 원을 먼저 이체했습니다. 저는 2억 9천만 원을 이체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주인이시네요.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등기는 일주일 후 나온다고 했어요. 공동명의로 2분의 1씩 지분 등재된다고요. 열쇠를 받아들고 새 집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집이에요. 평생 전세만 살다가 처음으로 갖게 된 내 집. 5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될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요.
송미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2년만 더 회사 다니고 정년하면 이 집에서 편하게 늙어가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는 간단했어요. 저는 원래 전세방에서 혼자 살았으니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송미란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틀 만에 이사를 끝냈습니다. 새 살림을 장만했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샀어요. 남은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 여보,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 명의예요. 송미란 씨가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공동명의로 잘 나와 있었어요. 김철수 2분의 1, 송미란 2분의 1. 회사 동료들한테 집 샀다고 말했더니 다들 축하해 줬습니다. 차장님, 이제 안정됐네요. 정년하고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3억 2천만 원짜리 집이 있으니 든든했어요. 설령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2년 후 정년 퇴직하면 퇴직금이 또 나올 거예요. 많진 않겠지만 2천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65세부터 나오고요. 송미란 씨도 국민연금이 조금 있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정년하면 여행도 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래요. 천천히 놀러 다녀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회사 2년만 더 다니면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 월급 320만 원 받아서 생활비 쓰고 조금씩 모아두면 됐습니다.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송미란 씨가 요리를 잘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2년 동안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가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 살 것 같더라고요. 여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더 해줄게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아내 떠나고 2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집이 제 인생을 파괴할 도구가 될 줄은요. 입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여보, 우리 조카 왔어요. 송미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32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박민준이라고 했습니다. 송미란 씨 남동생 아들이라고요. 삼촌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에요. 응, 그래. 들어와. 차를 내왔습니다. 민준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라고요. 1시간쯤 이야기하다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사실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치킨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데요. 삼촌이 회사에서 생산관리 하셨잖아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치킨집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고관리, 인력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삼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3년 회사 생활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인정해 주는 거였으니까요. 회사에선 정년 앞둔 사람 취급하지만 이 친구는 제 경험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 어디서 할 건데? 부천 상동 쪽이요. 유동인구 많은 곳이에요. 민준이는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입지 분석 자료, 상권 분석, 예상 매출까지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나름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요? 5천만 원이요. 가맹비 1,000만 원, 인테리어 2,500만 원, 주방 설비 1,000만 원, 운영자금 500만 원이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민준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송미란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민준이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을 우리가 낸다고요?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 뿐이에요. 나머지는 집 살림 장만하는데 다 썼고요. 삼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삼촌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제가 사업자 등록하고 매장 운영은 제가 할게요. 대신 삼촌께서 자문해 주시는 거예요. 재고 관리, 발주 시스템, 인력 스케줄 같은 거요.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33년 동안 생산 관리를 했어요. 자재 발주하고 재고 관리하고 납기 맞추는 일이었죠. 치킨집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재료 발주하고 재고 관리하고 주문 처리하는 거잖아요. 요즘 치킨집 대박 난다면서요? 송미란 씨가 거들었습니다. 네. 잘 되면 월 순이익 300만 원은 나와요. 삼촌 정년하시면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2년 후 정년하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연금 받으면서 집에만 있기엔 심심하잖아요. 치킨집 운영하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죠?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요. 송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집 담보 대출이요? 우리 집 3억 2천만 원짜리잖아요. 5천만 원 대출 받는 건 문제 없어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LTV 70%까지 대출해 준다고 하던데 계산해보면 2억 원 넘게 빌릴 수 있어요. 5천만 원은 아무 문제 없죠. 게다가 저는 아직 재직 중이에요. 월급 320만 원 받고 있고요. DSR 계산해봐도 문제 없을 거예요. 명목은 뭘로 해요? 생활안정자금으로 하면 돼요. 집 산 지 3개월 지났으니까 가능해요. 민준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택 구입 후 석 개월 지나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수 있대요. 실제로 뭐에 쓰는지는 은행에서 크게 안 따진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빚을 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5천만 원을 빌린다고요? 여보, 민준이 돕는다 생각해요. 우리 조카잖아요. 송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경험을 살리는 거예요. 33년 생산관리 노하우가 아깝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회사에선 저를 정년 앞둔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제겐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다면 나쁘지 않죠. 제가 잘할게요, 삼촌. 삼촌 조언만 잘 따르면 성공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금리는 5%, 20년 상환. 월 상환액은 약 33만 원이었어요. DSR 계산했더니 문제 없었습니다. 제 월급이 320만 원이니까요. 일주일 후 대출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을 민준이한테 넘겼어요. 민준이는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삼촌, 잘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때만 해도 믿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요. 치킨집 개업은 한 달 후였습니다. 상동 번화가 모퉁이 자리였어요. 간판도 붙이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더군요. 민준 내 치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픈날 가봤어요. 꽃 화환도 여러 개 있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치킨 사 가더라고요. 민준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삼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잘 되겠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장에 들렀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잠깐 들러서 민준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였어요. 제 역할은 자문이었으니까요. 민준아, 재고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해. 냉동치킨은 일주일치만 주문하고 야채는 이틀치만 받아. 네, 삼촌. 그렇게 할게요. 발주 타이밍도 중요해. 금요일 저녁이랑 주말에 손님 많으니까 목요일에 미리 재고 확인하고. 회사에서 33년 하던 일이었습니다. 자재 발주 타이밍, 재고 회전율 관리, 안전재고 확보. 치킨집도 똑같더라고요. 원리는 다 비슷했어요.
민준이는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어가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매출 보고를 했습니다. 삼촌, 하루 매출이 150만 원 나와요. 오, 그래? 잘 되네. 삼촌 조언 덕분이에요. 재고 관리 잘하니까 폐기 손실도 줄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회사에선 정년 앞둔 사람 취급하지만 여기선 제 노하우가 통하더라고요. 2달째 민준이가 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삼촌, 요즘 일일 매출 170만 원 넘어요. 대박이네. 입소문 탄 거야? 네. 단골도 생기고 배달 주문도 많아졌어요. 매장에 가보면 정말 손님이 많아 보였어요. 젊은 친구들이 335 모여 치킨 먹고 배달 주문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석 달째는 180만 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삼촌, 대박 났어요. 월 순이익 3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럼 대출 이자 빼고도 남겠네? 네. 삼촌 덕분이에요. 송미란 씨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예요. 민준이 돕길 잘했어요. 그러게. 내 경험이 도움되니까 보람 있네. 회사 동료들한테도 말했어요. 조카 치킨집 자문하는데 잘 된다고요. 차장님, 정년하고 치킨집 운영하세요. 괜찮은 노후 대책이네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정년하면 이 치킨집을 넘겨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민준이랑 같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제가 인수하든지요. 매주 주말엔 민준이가 집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매출 현황, 재고 상태, 손님 반응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삼촌이 알려주신 대로 재고 회전율 높이니까 신선도도 좋아졌어요. 인력 스케줄도 삼촌 조언대로 짰더니 효율 올랐어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면서 쌓은 노하우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송미란 씨가 민준이랑 함께 치킨을 사왔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치킨이에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바삭하고 양념도 적당하고 이 정도면 손님 많이 올 만하다 싶었습니다. 민준아, 장사 잘 되니까 좋지? 네, 삼촌. 삼촌 덕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손님들 대부분이 민준이 친구들이었다는 걸. 공짜로 치킨 먹고 돈 받은 척 연기하고 가짜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걸요. 실제 매출은 하루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20만 원인데 한참 모자랐어요. 적자였죠. 하지만 민준이는 이중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는 장부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실제 장부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매장 가면 손님들 많아 보이고 민준이는 열심히 일하고 매출도 좋다니까 성공한 줄 알았어요. 석 달 동안 저는 뿌듯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 조언이 통한다고, 제 경험이 쓸모 있다고 믿었어요. 회사에서도 기분 좋게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1년 반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퇴직금 나오고 치킨집으로 제2의 인생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민준이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넉 달째 되던 어느 주말 민준이가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매출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하루 100만 원도 안 나와요. 놀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70만 원 넘는다더니 갑자기요? 근처에 BBQ랑 교촌이 생겼어요. 손님들 다 빼앗겼어요. 민준이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200m 거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2개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러다간 문 닫아야 해요. 진짜 그 정도야? 네. 홍보비라도 써야 해요. 전단지 돌리고 할인 이벤트 하고. 송미란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금 접으면 삼촌이 낸 5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투자해서 살려야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5천만 원 들였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게 다 날아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이요. 홍보비랑 재료비요. 3천만 원.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조카 도와줘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이 이미 들어갔는데 3천만 원 더 투자해서 살릴 수 있다면 해야죠.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추가 대출 3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또 받았어요. 총 대출은 8천만 원이 됐습니다. 민준이한테 3천만 원을 넘겼어요. 삼촌,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곧 회복될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매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했어요. 손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곧 흑자 전환한다고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또 찾아왔어요. 삼촌, 제 친구가 편의점 인수하는데 투자 안 하실래요? 편의점? 네. 역 앞자리예요. 월 순이익 300만 원 보장이에요. 치킨집 적자를 이걸로 메울 수 있어요. 송미란 씨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여보, 편의점은 안정적이잖아요. 치킨집보다 낫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8천만 원 빚이 있는데 또요? 2천만 원만 투자하면 돼요. 이익 나오면 삼촌 목도 챙겨드릴게요. 결국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총 대출 1억 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꽉 채웠어요. 민준이한테 돈을 넘기면서 불안했습니다. 1억 원이에요. 월 상환금이 66만 원. 제 월급 320만 원에서 66만 원씩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민준아,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삼촌. 믿어주세요. 그 후로 민준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장이 늦었어요. 치킨집에 가봤더니 아르바이트생만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잘 안 나오세요? 불안해서 송미란 씨한테 물었더니 그분도 모른다고 했어요. 민준이 바쁜가 봐요. 편의점도 준비하느라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카드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인데 제가 만든 적 없는 거였어요. 이게 뭐지? 청구서를 열어봤더니 사용 금액이 400만 원. 명품 매장, 의류 매장, 성형외과.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송미란 씨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 카드 알아요? 송미란 씨 얼굴이 굳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해봐요. 제가 만들었어요. 급한 돈 필요해서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제 신분증으로 몰래 카드를 만들었다고요? 서랍을 뒤졌더니 청구서가 4장 더 나왔습니다. 다 제 명의로 만든 카드였어요. 총 빚이 1,5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냥 필요한 게 있었어요. 사용 내역을 보니 명품백, 의류, 화장품, 성형외과. 다 송미란 씨가 쓴 거였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한테 1억 원 투자한 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로 카드를 몰래 만들어 1,500만 원을 썼다고요? 집 살 때 퇴직금 3천만 원 보탠다던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송미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게 답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대출 1억 원, 카드빚 1,500만 원, 총 빚이 1억 1,500만 원, 집값 3억 2천만 원에서 빚 1억 1,500만 원 빼면 순자산 2억 500만 원. 시작할 땐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1억 3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정년까지 1년 남았어요. 퇴직하면 월급 끊기는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죠? 다음 날 치킨집에 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임대료 연체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번호는 먹통이었습니다. 60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년 퇴직일이기도 했어요. 회사에서 조촐한 송별회를 해줬습니다. 35년 근속. 25세에 입사해서 60세까지 다녔어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회사에서 보낸 셈입니다.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소주 한 잔 나누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죠.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퇴직금은 2천만 원 나왔어요. 중간 정산 받고 2년 치만 쌓인 거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쓸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할 곳이 없어요. 60세, 무직. 앞으로 뭐하고 살지 막막했습니다. 송미란 씨는 요즘 말수가 줄었어요. 카드빚 일로 싸우고 나서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대화가 끊겼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밥상머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치킨집은 완전히 문 닫았어요. 임대료 석 달 밀렸다며 집주인이 계약 해지했다고 하더군요. 1억 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참을 수 없어서 송미란 씨 남동생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민준이 연락이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치킨집 망했다고만 들었어요. 1억 원 투자했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형님,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민준이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탈했어요. 믿었던 조카가 돈만 받아먹고 잠적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민준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치킨집 근처에서 마주쳤어요. 너 민준이 친구지? 민준이 어디 있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돼요. 치킨집 장사 잘 됐었잖아. 손님들 많았고. 친구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거 다 가짜였어요. 뭐? 민준이가 친구들 불러서 공짜로 치킨 먹게 하고 돈 받은 척 했어요. 아저씨한테 보여주려고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장사 안 됐어요. 손님 거의 없었고요. 민준이가 이중장부 만들어서 아저씨 속인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짜 매출, 가짜 호황, 다 거짓말이었어요. 돈은 어디 썼는데? 도박이요. 민준이 작년부터 도박 빚이 많았어요. 아저씨한테 받은 돈으로 갚으려 했는데 더 잃었대요. 1억 원이 도박으로 날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송미란 씨한테 따졌어요. 민준이 도박한 거 알았어요? 송미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민준이가 잘할 거라고 했어요. 돈 갚을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1억 원 뜯어낸 거예요? 저보고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놓고? 죄송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 살 때 퇴직금 3천만 원 보탠다던 것도 거짓말이죠? 대답해봐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저한테 접근하고 재혼하고 공동명의로 집 사고 조카 사기에 끌어들이고 제 명의로 카드 만들고 이혼해요. 여보,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송미란 씨랑 민준이는 처음부터 한패였어요. 제 돈을 노린 거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산 분할이 문제네요. 왜요? 공동명의 아파트잖아요. 법적으론 반반 나눠야 합니다. 사기인데도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결혼도 합법이었고 집도 합법적으로 샀고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시세 3억 2천만 원, 대출 1억 원, 카드빚 1,500만 원, 순자산 2억 500만 원, 통상 50대 50 나눠야 하는데 단기 혼인이고 배우자 과실이 크니까 70대 30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70%면 1억 4,350만 원. 카드빚은요?
배우자가 불법으로 만든 거 입증하면 전액 배우자 부담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송미란 씨는 변호사도 안 선임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 70대 30, 카드 빚은 전액 피고 부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억 4,350만 원을 받았어요. 3억 4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4,350만 원 남았습니다. 35년 회사 생활, 평생 모은 돈. 2년 결혼 생활에 1억 9,650만 원 날렸습니다. 60세, 무직 혼자. 남은 돈 1억 4,350만 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 후 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1억 4,350만 원으로 집을 다시 살 순 없었어요. 노후 자금으로 아껴야 했으니까요. 부천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세 45만 원. 4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35년 회사 생활의 흔적들을 정리했어요. 재직 증명서, 표창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 다 추억이 됐습니다. 고시원 방에 앉아 있으니 참담했습니다. 60세에 이런 곳에서 산다고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늙은이 혼자 방 하나 얻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자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앞을 봐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5년을 버텨야 해요. 1억 4,350만 원을 까먹으며 살 순 없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60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택배, 그리고 건설 일용직. 건설 일용직 일당이 1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20일 나가면 280만 원. 고시원 월세 45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조금씩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력사무소에 등록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받고 다음 날부터 일 나갔어요.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시멘트 자루 나르고 철근 옮기고 자재 정리하고 35년 사무실에서 일하던 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옆에서 50대 아저씨가 말 걸었습니다. 첫날이세요? 네. 힘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2, 3일 지나면 적응돼요. 그 말대로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통장에 2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일당 받으니 새로웠어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였습니다. 고시원 월세 45만 원 내고 식비 6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한 달 생활비가 1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엔 고시원 방에서 편의점 도시락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어요. 송미란 씨가 해주던 집밥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아니, 행복한 척이었죠. 다 가짜였으니까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아들아, 나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끊겼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안 했어요. 창피했으니까요. 아들한테까지 실패한 아버지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주말엔 일이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송미란 씨를 만난 것? 아니면 재혼한 것? 집을 공동명의로 산 것? 민준이한테 투자한 것?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욕심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고 싶다는 욕심.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욕심. 제 경험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이 저를 눈멀게 했어요.
송미란 씨가 제게 접근한 이유를 못 받고 민준이가 거짓말하는 걸 못 받고 가짜 매출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제 경험이 쓸모 있다고, 제가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돈 있는 늙은이였어요. 퇴직금 있는 호구였죠. 35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 2년 만에 절반 날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2달째 현장 반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김 씨 일 잘하네요. 성실하고. 감사합니다. 회사 다니셨어요? 네. 35년 다녔습니다. 그럼 생산관리 같은 거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장이 웃었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자재 관리하고 일정 맞추고 경험 있으면 금방 배워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제 경험이 완전히 쓸모없진 않구나. 여기서도 쓸 수 있구나. 석 달째부터는 반장 보조 일을 맡았어요. 자재 발주 확인하고 일정 조율하고 35년 하던 일이었습니다. 현장은 달라도 원리는 똑같았어요. 일당이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 300만 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1억 4,350만 원에 800만 원 더해서 1억 5,150만 원. 앞으로 5년만 더 일하면 국민연금 나옵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지하고 꾸준히 일하고 조금씩 모으면 돼요. 화려하진 않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고시원 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 손잡고 웃으면서요. 부럽긴 했지만 후회하진 않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한 거였으니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남긴다는 걸,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욕심은 판단을 흐린다는 걸,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요? 천천히 할 겁니다. 재혼도, 투자도 모든 걸 신중하게요. 외로워도 참고 급하지 않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60세.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1억 5천만 원과 건강한 몸, 그리고 깨달음 하나. 그걸로 남은 인생 살아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지금 60세예요.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누군가 너무 쉽게 다가온다면 의심하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세요.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저처럼 35년 모은 걸 2년 만에 날리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